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조명이 꺼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식장에 화려했던 꽃장식은 무너진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았고 남은 건 찢겨진 감정, 말 못한 상처, 그리고 아들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 편을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운 두 남자 모두 제 인생의 남자였으니까요. 한 명은 아들의 친아버지였고 한 명은 아들을 키워준 현재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한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턱까지 올라온 울음을 참으며 마치 스스로를 탓하는 듯한 그 눈빛.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결혼식을 두고 참 보기 드문 일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하고 수군댔지만 사실 그 사건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쌓이고 쌓인 감정,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상처,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존심과 책임감이 결국 그날 식장 한가운데서 폭발한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왜 굳이 두 남편을 다 초대했냐고요. 둘 중 하나는 피했어야지 왜 그걸 감당하려 했냐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두 아빠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해와 배려, 타협과 침묵, 그리고 때론 외면까지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제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되돌아보게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겪게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이 왜 피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이혼 후의 삶, 그리고 재혼.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땐 세상이 다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껴줬고 전다는 이유만으로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됐죠. 하지만 아이가 2살, 3살이 되어갈수록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조금씩 놓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빠듯했고 싸움은 잦아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말로 던지기 시작했죠. 결국 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됐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우리는 남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아빠는 출장 중이야.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어. 그렇게 둘러대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 압니다. 엄마 눈이 자주 빨갰고 아빠가 있는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에게도 다시 누군가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다시 누굴 만나도 되나?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아빠가 생겨도 괜찮을까? 그런데 지금의 남편은 제 아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줬어요.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가줬고 야구 시합도 같이 보러 다녔고 아이가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도 제 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아이 마음속에 첫 번째 아빠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군요. 아들은 사춘기 무렵이 되자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짜 아빠는 어디 있어? 왜 나만 아빠가 둘이야? 나는 누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해? 그때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의 혼란은 어쩌면 제 회피에서 비롯된 거겠죠. 그래도 우리는 나름 잘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별일 없이 서로를 조심하며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고 아들도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고 드디어 결혼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꿈틀거리기 시작한 건요. 전 남편에게 청첩장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줄에는 누가 서야 할지, 아들 혼자 고민하는 걸 보며 저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의 남편에게는 그저 아들의 엄마였고, 전 남편에게는 한때의 아내였지만, 아들에게는 두 아빠 사이에서 평생 줄타기를 하게 만든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감정들이 결혼식이라는 날 그토록 끔찍하게 터져버릴 줄은요. 2장. 축사는 누가 하죠? 갈등의 시작. 결혼 날짜가 잡히고 예식장 계약도 마쳤습니다. 드레스 고르고 청첩장도 하나씩 준비했고요. 예비 신부의 눈이 반짝이고 우리 아들도 설렘 반 긴장 반 어른이 되어가는 얼굴이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축사는 누가 하면 좋을까? 그 말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지금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고요. 저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축사라는 그 짧은 단어 속에는 수십 년의 감정이 얽혀 있었거든요. 당연히 지금의 남편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어릴 적 얼굴이 흐릿한 진짜 아빠. 중학교 졸업식엔 오지 않았던 그 사람. 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죠. 며칠 뒤 아들은 전화를 걸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제 전 남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축하한다는 짧은 말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청첩장 고맙다. 축사 준비할게.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무 말 없었지만 그 눈빛 나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 서운함, 그리고 외면.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저 아들의 선택이라며 회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쌓여가던 감정의 무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누가 혼주석에 앉을지, 입장은 누구와 할지, 누가 손님들을 맞이할지, 그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감정의 지뢰처럼 터졌습니다. 전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습니다. 신랑 아버지로 인사해야지. 내 친구들도 몇 명 부를 거야. 입장은 내가 데리고 들어갈게. 지금의 남편은 단 한마디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메시지에도 단답뿐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결혼식이 점점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기대했던 하루가 감정 싸움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어쩌면 가장 먼저 느낀 사람도 그 아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결혼 안 하면 이 싸움도 없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덜컥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3장. 아들의 중간자 역할 무너지는 평형. 아들은 참 조용한 아이입니다. 속 얘기를 잘하지 않아요.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아빠가 오랜 시간 집에 없었을 때도 유치원 발표회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 손 잡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그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죠. 그렇게 자란 아이는
지금도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웃으며 넘기지만 속은 끓고 있는 걸. 저는 엄마니까 압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현재 남편 사이에서 단 한 번도 누구의 편을 들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다 내보이지 못했죠. 청첩장에 불안 이름을 나란히 적는 것부터 축사, 인사, 예식 순서 하나하나까지 그 아이는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온 아들이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입장할 때 누구 손을 잡고 들어가면 좋을까?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한쪽에게 상처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빠이자 엄마의 남편이기도 한 두 사람 사이에서 평생 균형을 잡으려 애써온 그 아이는 이제 그 줄 위에서 버틸 힘조차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래야 하냐고 소리친 적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양쪽을 배려하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힘겨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전 남편은 요구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나인데 왜 내가 뒷전이야? 내가 키우진 못했어도 내 피가 흐르잖아.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해줘야지. 현재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멀어지고 있었고 아들을 보는 그의 표정엔 서운함이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걸 알기에 침묵으로 모든 걸 감내하려 했던 거죠. 그 아이는 늘 중간이었습니다. 사이 틈 그 좁은 공간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균형을 맞추던 산. 그리고 그 균형이 결혼식이라는 단 한 번의 순간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4장. 결혼식 당일 예견된 충돌. 결혼식 당일 아침. 화장은 떨리는 손으로 했고 머리는 하는 둥 마는 둥. 거울 속 제 얼굴은 기쁨이 아니라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다들 축복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이 무겁고 두려운지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사진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신부 대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한데 신랑 대기실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식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오셨습니다 하고 말했고 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한껏 차려입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주변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내가 신랑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마치 그동안의 공백을 단숨에 메우려는 듯한 허세와 과장된 제스처. 잠시 후 지금의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아무 말도 없이 식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인사를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함과 긴장감은 하객들 사이에도 번졌습니다. 결혼식은 시작됐습니다. 입장 전 사회자가 혼주 소개를 했을 때 전 남편은 어깨를 쫙 펴고 앞으로 걸어 나갔고 현재 남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입장곡이 흘렀고 아들은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마치 자신만의 결혼식을 치르듯이. 그리고 문제는 피로연에서 터졌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전 남편이 테이블 하나를 돌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아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놈을 얼마나 아꼈는지. 듣고 있던 지금의 남편이
그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무너진 자존심과 억울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내 피를 닮아서 이렇게 멋지게 컸잖아요. 자식은 결국 핏줄이야. 그 말에 지금의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핏줄이면 다 아버지입니까? 키우지도 않은 자식한테 자랑할 자격이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숟가락이 멈췄고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남편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테이블을 쿵 치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 흉내 좀 냈다고 진짜 아빠가 되나. 남의 아들 데리고 체면 세우지 마 웃기니까. 그 말에 지금의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웃기는 건 당신이야. 결혼식장 와서 아들 팔아 자존심 세우는 게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몰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가족들도 당황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고 그 중심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중심에 두 남자의 고성 사이에서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엔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전히 지친 눈빛. 사람에게서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식장을 나갔습니다. 신부의 손도 잡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말 없이 혼자서 조용히 결혼식장을 나갔습니다. 5장. 갈등의 본질. 부모의 사랑인가 소유욕인가.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신부도 저도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듯이 그렇게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결혼식이었지만 그날은 누구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혼자 앉아 그날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누구 하나 진심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도 현재 남편도 모두 제 아이를 걱정했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서로를 배척해야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정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한 자존심과 체면 싸움이었을까요? 전 남편은 한 번도 아이를 키운 적 없었지만 자신의 핏줄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모든 걸 되찾으려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며 묵묵히 아버지 노릇을 해왔지만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둘 다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내가 진짜 아버지다라며 핏줄을 앞세우고 다른 한쪽은 내가 키운 아들이다라며 시간과 노력을 말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편리하게도 사람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이더군요. 나는 널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널 위한다는 걸 왜 몰라.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그 말들 속엔 상대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온통 내가 내 마음 내 입장뿐이었죠. 진짜 사랑이란 상대의 마음을 먼저 묻고 상대의 공간을 먼저 인정하고 때로는 뒤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아이의 인생에 들어가기를 당연하게 여겼고 우리의 감정이 상처가 되어 흘러간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혼식은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을 쓴 소유욕이 부딪힌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를 그 아이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울었고, 혼자 싸웠고 혼자 떠났습니다. 6장. 그날 이후 가족의 선택.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 날,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짧은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저희 당분간 조용히 지낼게요. 아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에 걸려 있던 정장은 급하게 벗어 던진 듯 구겨진 채 침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행복해야 할 날에 세 사람의 감정의 쓰레기를 전부 끌어안고 홀로 떠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말이 없었고, 전 남편은 그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피하며 자신의 역할을 놓아버린 듯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냈던 것 같아. 그 애를 사랑한 게 맞는데 사랑을 증명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아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기만 했지. 그 아이가 얼마나 버겁고 외로웠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요. 며칠 뒤 전 남편에게도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나도 그날 내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놓은 자리인데 왜 다시 채우려 했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사람답지 않게 한참을 고민하고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제일 먼저 너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아들이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그 한 문장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눈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때로는 상처를 만들고, 침묵이라는 태도는 오히려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신부와 현재 남편과, 그리고 먼 발치에 있는 전 남편까지 모두가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란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가족이란 언제나 함께한다는 말보다 때론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란 같은 피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 앞에서 한 발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는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이 웃을 날이 오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